저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가 꽤 정치권에 파장을 많이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여당도 여당이지만 또 야당도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긴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대로 된 공격수가 온 것 아닌가? 아마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비상계엄, 즉 이재명 대표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 뭐냐면 자신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개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또 정성호 의원이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면 할 수 있다. 또 그렇게 맞받아쳤죠. 네. 왜냐하면 뭐 윤 대통령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그만큼 이 이야기가 꽤 아팠던 모양이에요. 아니 근데 한동훈이 짓고 나면 저 윤 대통령처럼 비상계엄을 또 할 거다 근데 비상계엄 뭐하러 해요? 그냥 대법원 판결 기다리면 되는데 예? 대법원 판결 기다리면 다 아웃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일단 선거법으로 먼저 아웃될 거고 그다음에 줄줄이 있잖아요. 위증교사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뭐 대북송금 관련해 갖고 예.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되면 윤 대통령처럼 비상계엄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법원의 판결만 기다리면 돼요. 네.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정성호 의원도 자신도 법률가고 알만큼 아는 사람인데 왜 저랬는가? 지금 당혹스러운 거예요. 어제 방금 전에 나온 그 짧은 두 문장 있잖아요. 이 효과가 굉장히 강렬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추미애가 저기에 신경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네. 추미애의 반박 논리도 논리적인 반박이 없어요. 논리적인 반박이 없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집사가 뭐 그따위 소리 하느냐. 네가 이재명 간다고 용 될 것 같니? 뭐 이런 식의 그냥 찍어 누르기지. 뭐 논리적인 반박이 없어요. 근데 정성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오늘 정성호도 그렇고 뭐 이한주라고 네. 이재명의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입니다. 브레인이다. 네. 거기는 또 그 김태현의 SBS 정치쇼에 나 거기서도 또 반박을 하던데 이 측근들까지 나서서 이런 거 보니까 저게 아프긴 아픈 모양이에요. 네. 저게 굉장히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봤던 정치인들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훌륭한 카운터펀치입니다. 그 미국에서 그 선거 캠페인의 TV 토론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비서실장을 했던 로널드 클레인입니다. 로널드 클레인은 미국에서요 선거 TV 토론만 한 30년 정도 관여했어요.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쓴 글에 보면요 네. 그런 문장이 나와요. Punch is good, counter punch is better. 그러니까 남을 그냥 때리는 거 물론 뭐 좋지만 왔을 때 되받아치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건데 그 되받아치는 것도요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악물고 이렇게 주먹을 뻗어서 치는 건 하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웃으면서 힘 빼고 위트 있게 받아칠 때 그 메시지가 가장 파괴력이 크거든요.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면 1984년에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하고 네. 현직 대통령으로 재선 도전했죠. 그 민주당의 월터 먼데일 간의 그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월터 먼데일이 56살 정도 됐고 네. 레이건이 당시에 만 74세인가 그렇습니다. 김문수 장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네. 그래서 먼데일이 이제 그 레이건의 고령을 문제 삼기 위해서 TV 토론에서 그런 질문을 해요. 당신의 나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레이건이 딱 첫 문장을 답을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나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데일이 그게 무슨 소리냐? 라고 물었겠죠. 그러니까 레이건이 하는 얘기가 나는 당신이 너무 젊고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이 선거에서 이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데일이 벙쪘고 지금까지도 이게 미국 대통령 선거의 TV 토론 역사에서 명장면으로 회자된 장면입니다. 네. 자, 어제 그 한동훈 전 대표의 메시지가 상대방은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한 거잖아요. 이게 원래는 그 사자성어는 불안 돈목이잖아요. 네.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원래 그게 개가 아니에요. 돼지잖아요. 돼지. 네.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건데 그걸 또 어떻게 개를 가져와가지고 상대방 정치인을 대놓고 개에다 빗댄 아주 원색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고 뭐 얼굴 붉어지고 뭐 주먹을 뻗는 것 같은 그런 여유 없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힘을 쫙 빼고 그래요. 저는 개를 할게잖아요. 저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유효하게 받아칠 수 있는 유효타는 없습니다. 그러고서 재판 잘 받으십시오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제가 근래 본 중에 가장 정치인의 메시지 중에 여유와 위트가 넘치는 것이고 아마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지금 측근들이 일제히 그 포문을 열 정도면은 굉장히 여기에 당황했고 아픈 내색을 하고 있다. 그 점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렇게 이재명 대표나 친명들이 저렇게 반응을 보인 이유가 어떻게 알았어? 내가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뭘 막 숨기고 막 있다가 상대방이 너 그거지. 딱 하면 막 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 기억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알았지? 제가 이런 어떤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역지사지한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법원 판결만 놔두고 집권을 했어요. 자, 그러면 본인이 이걸 어떻게 넘겨요?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막 사면 초가고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방법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 한번 따져보자고요. 저게 평지풍파를 일으킨 거는 이재명이에요. 한 주 전인가 MBC 100분 토론 나가서 뭐 자기가 대통령 되면 그 84조 헌법 84조에 따라서 받던 재판도 다 정지된다는 게 법조계의 다수설입니다. 네. 다수설로 이렇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네. 오히려 저 2017년에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가 비슷한 처지에 있을 때는 민주당 쪽에서 10명의 헌법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7명이 8명이가 재판은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 그때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다수설이라는 건 개뻥이고요. 예. 근데 보자고요. 만약에 이재명이 그런 상태도 만약에 당선이 됐다. 근데 대법원은 지금 공직선거법이 3월 26일 날 나오는데 네. 거기서도 1심하고 똑같은 결과 나왔어요. 그 대법원에 이제 상고가 돼 있는 근데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돼서도 우리는 재판 계속 합니다. 이래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네. 대법원이 그렇게 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때 이재명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이건 국가 비상사태다. 그리고 뭐 헌법과 개헌법에 따라서 사법부는 뭐 터치할 수 있으니까 터치해보자. 그다음에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도 현재의 의석수로는 절대 그게 통과될 일 없을 거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네. 근데 저는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쭉 말을 하는 거 보면 이분이 이제 어떤 지식이나 공부를 이제 조금밖에 안 한 거, 그러니까 다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보면 부처까지는 공부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돼지는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개를 또 들었거든요. 근데 아니면 돼지를 너무 사랑해갖고 돼지를 일부러 개로 교체해줬을 근데 수도 이제 있어요. 만약에 돼지라고 그랬으면 한 대표가 참 받아치기 어려웠을 거예요. 받아치기가 어렵죠. 국민의 돼지가 되겠습니다. 국면을 지키는 돼지가 돼요. 이게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카피가 안 나와. 네. 이 카피가 안 나오니까 개라고 그러니까 바로 그냥 국민을 지키는 개라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식을 온전히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반만 배우면 저런 이 사고가 터져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친명들이 한편으로 보면 뭐 그런 이야기는 합니다. 그 기자들이 물었어요. 왜 그거 괜히 그저 뭐 이 맞대응해서 한 대표 살려줍니까? 뭐 이렇게 이제 기자들이 물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 친명들 측근이 뭐냐면 우리 이 대표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게 뭐냐면 저렇게 한 대표를 키워줘야 저쪽에 분란이 커지잖아. 그래서 한 대표를 저렇게 키워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아주 계산적으로 한 거야. 그래야지만이 국민의힘에서 난리 날 거 아니야. 한 대표 키워주면 다 우리 대표님은 역시 머리가 명민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 얘기해야 민주당에서 정치할 수 있군요. 저는 죽어도 민주당 못 가겠네요.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 모습을 보면요. 아까 그 헌법 84조 얘기하셨는데 참 정치가 비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형사 재판의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던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돼도 그 재판 정지되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으로 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송영길 대표예요. 2017년에 그 문재인 선대위의 총괄본부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앞장서서 얘기했습니다. 홍준표 시장 그 당시에 이제 경남지사 그만두고 대선 나왔잖아요. 성완종 리스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는데 네. 그거 헌법 84조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다. 정지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민주당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당 대표했던 분의 말도 그냥 부인합니다. 네. 송영길 대표가 지금 옥중에 있지만 감옥 안에서 이 소식을 들으면은 정말로 열불이 날 거예요. 그 돈 봉투 받은 사람 몇 명인데 네. 아무도 자기 얘기는 기억을 안 해주잖아요. 정치가 이렇게 비정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친명들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결국 이제 본인들이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상대,
그리고 또 이 어차피 감독님 그 채널A 나온 여론조사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채널A 어디 딴 데 한 여론조사 모양인데 그런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쪽은 그 사람 이름을 안 넣고 이재명 그게 대표를 넣어서 한 네. 여론사 보면 사람이 없을 때 국민의힘 후보가 일단 이기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냥 47대 44 정도로요. 채널A 조사가 아, 네, 아니고 저거죠? 보도를 했죠. 네네. 저게 조원 CNI에서 네, 조사한 네, 네. 건데 저쪽 이제 이재명은 민주당 굳은자로 보는 거고 음흠. 국민의힘은 누가 될지 모르니까 네. 근데 국힘 후보 대 이재명 음. 해갖고 했더니 한 3% 앞선다. 네. 뭐 그거죠. 이제 바로 저게 뭐냐면 결국 국민의힘 후보가 확장성과 그리고 이재명과 대척점에 선다든지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만약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이 워낙 사법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민의힘 후보를 찍어줄 수 있는 자세는 되어 있다. 근데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죠. 정말 이 사람을 내세웠을 경우에 이길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예. 그리고 차별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 예. 뭐 이런 것들을 따져봐서 어떤 후보를 내세워야 이기냐 이 문제를 만 해주면 저는 충분히 한번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 여론조사가.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중도 확장성이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전국에서 핵심 포인트는요. 계엄과 탄핵에 대한 올바른 평가입니다. 제가 노상 말씀드리듯이 이 탄핵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계엄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 이 두 후보 간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만약에 조기 대선이 발생한다면 그 구도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가 움직이는 걸 봐도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 중도층은 압도적으로 이 계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로만 한 게 아니고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급박한 밤에 조금 눈치 보다가 한밤중에 페이스북 메시지 늦게 올리고 혹은 상황이 다 지나고 나서 그거 잘못됐지 당연히 잘못됐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목숨이나 혹은 신체에 위험이 가해질 걸 감수하면서 그러면서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은 희소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확장성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김문수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간의 실질적인 대결 구도가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정성호 의원이요, 그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저 얘기를 하다가 또 진행자가 물어봐요.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랬더니 정성호 굉장히 반갑게 그걸 받으면서 지금 국민의힘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한동훈이 제발 안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래 봅니다. 이 국민의힘 지지층분들은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을 내리는 분들. 그게 이제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대표될 때 그때 사실은 승리하리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근데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세대 교체에 대한 어떤 이 열망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가 될 때 압도적인 어떤 지지를 보여줬잖아요. 자, 그때 아마 여러분들 생각나실 겁니다. 소위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하고 소위 일부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 뭔 소리예요? 원희룡이지 이번에. 내 주변에 다 원희룡이에요. 다 됐어요 이미.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만난 의원들도요. 어떻게 한동훈이 대표가 됩니까? 안 돼요. 이미 다 끝났어요. 원희룡. 우리 당에 지구당에 다 그렇게 오다 내렸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여론하고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실제 움직이면. 그렇죠. 네. 그 이미 작년 이제 전당대회 때도 지금하고 양상이 비슷했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의 다수는 한동훈 당시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죠. 뭐 배신자다 하면서 여사님께서 물도 안 줬잖아요. 임미자 의원님은 어디 좀 가버리고. 그러고요. 그것도 옆에 동네 사람은 자기가 오란 적 없었는데 오라고 또 신조어가 어벤져스에서 거짓말했다고 또 그냥 저하고 통화까지 해놓고 말이죠. 막 그랬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도 국회의원들의 다수는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TK의 중진 의원 한 분이 저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자기 지역에 이 책임 당원이 10,000명 정도가 있대요. 10,000명 정도가 있는데 내가
이 후보 중에 당대표 후보 중에 누가 좋을 것 같으니 그쪽을 좀 밀어주자. 이른바 오더를 내리면 과연 그 10,000명 중에 몇 사람이나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제가 그랬죠. 선배님 그래도 굉장히 오래 거기서 뿌리를 내리시고 했으니까 그래도 한 최하 한 30%는 그래도 그 선배님의 뜻을 따라서 투표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나를 과대평가해 줬네. 네. 10%도 안 될 거야 이렇게. 10%도 안 될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뭔가 이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는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제 강성 지지층들도 있고 하니까 눈치를 많이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들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정권을 넘겨줬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지금 오늘 명태균 특검법도 통과됐습니다만은 굉장히 아마 이제 이 위기에 처할 것이고 또 일부 이제 TK 쪽 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정권 잡는 거 신경 안 써 그냥 나 다음에 국회의원 되는 것만 신경 써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정권을 넘겨주고 나면 그 삭풍에 어떻게 견뎌낼지 다 걱정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누구든지 지금 대놓고 누구를 지지한다는 말을 안 해요. 그게 지금 아직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음. 저는 헌재의 결정이 있고 나면 그리고 조기 대선이 있게 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나온다면 굉장히 그 변화가 빠른 속도일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앞서 이 전략적 선택의 사례로 이준석 전 대표를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당시에 2021년 4.7 재보선과 6월 11일 전당대회죠. 간격이 2달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돌풍이 불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선이 될 때까지는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할 때도 입당을 해서 선출될 때까지 3달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당원들은 전략적 판단을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만약에 대선이 있게 된다면 그게 조기 대선이고 네. 후보 선출되는 과정이 굉장히 짧고 그 당원들은 정치 초고관여층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선택을 일찍 해야 된다는 걸 다 잘 알고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략적 판단의 과정에서 과거에 있었던 변화의 속도가 이번에는 몇 배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당심이라고 하는 그 여론의 흐름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의 풍향계는 어떻게 보면 그 맨 위에 살얼음이 얼어 있고 밑에 강물은 녹아 있을 때 그 가장 위에 살얼음판 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눈으로만 봤을 때는 그 강이 얼어 있는 것 같죠. 실제로는 그 살얼음판에 발을 디디면 밑으로 빠집니다. 다 녹아 있기 때문에 그런 심층의 여론을 이제 분석해서 알려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어벤져스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10,000명의 책임당원 중에 만 10%도 못 움직인다라고 네.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살얼음판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네요. 일단 뭐 책을 냈으니까 우리도 안 대표의 앞으로의 또 활동은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변론 기일 종결되고 아직 선고 기일도 잡히지 네. 않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무거운 분위기일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책에도 썼듯이 사실요 윤 대통령이 저렇게 탄핵당하고 파면이 결정되고 또 구속이 되고 뭐 하면요 제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아무래도 오랜 기간 정을 나눈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지 않겠어요?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뭐 좀 불행해졌다. 그것도 마음이 아프겠지만요. 아무래도 오랜 세월을 그 희노애락을 같이 또 특히 이제 특수부 검사로서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이제 한동훈 대표가 남다른 그 어떤 소외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리고 그런 그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미안함을 이번 책을 통해서도 이제 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향후 책이 잘 팔린다, 뭐 어디서 1등한다 이런 거 홍보하는 것도 좀 자제를 시키고 있어요. 지금. 아. 네. 지금 분위기가 이런데 우리한테는 책이 잘 팔리면 이게 근 뉴스지만 네. 우리 뭐 이런 좋은 일 있다고 자꾸만 동네방네 떠들고 뭐 하면은 좀 그렇지 않겠느냐. 네. 좀 이런 모드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책을 냈으니까 뭐 일종의 북 콘서트건 뭐 강연이건 이런 거 하긴 해야 되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4일날 한다는 거는 뭐
제가 듣기에는 정해진 건 없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마 이제 탄핵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좀 행보가 조심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보면 꽤 그날의 상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좀 걱정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면 왜 우리가 이게 이런 정말 그날의 상황들이 다시 한번 좀 재생이 되면서 그런 어떤 선택이 왜 필요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아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뭐 헤쳐 나가야 될 일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다음 주 이렇게 되면 뭔가 어떤 새로운 윤곽이 잡혀지고 하면 그때 또 우리가 움직임일 수 있는 그런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